반갑습니다. 사회복지학개론의 손용공 교수입니다. 자, 우리 주무관님들, 우리 이제 예비 주무관님들이시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무관님이 되실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주무관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주무관님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번 2025년도에는요. 조금 더 이제 어렵게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2024년도가 너무 쉽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첫 번째는 뭐냐면 2022년도 이전까지는 사회복지학개론은 선택 과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과목이었죠. 자, 그런데 각 직렬별로 꼭 필요한 전공 지식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공직자로서 내가 일반 행정이다 또는 세무직이다 또는 교정직이다 또는 사회복지직이다 이런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 지원하는 그 직렬의 전공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들어가면 선배들이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안 가르쳐 줘요. 자기들 바빠서. 그러면 교육원에서 2개월, 3개월 동안 배운 것 갖고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량이 너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에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되고 각 직렬별로 꼭 필요한 과목들 2과목씩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방직 사회복지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학 개론하고 행정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법과 그다음 절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행정법을 꼭 배우셔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민원이 대상이 되신 분들이 바로 취약계층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취약계층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바로 이제 심리 내부적인 부분들과 그다음에 우리 사회 환경이 이 사람들의 빈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직적인 부분과 요 두 가지를 맥락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에 대한 전공 지식과 바로 행정법이라는 부분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번에 행정학이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국어, 영어,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 행정법도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쉬웠다라고 얘기하고요. 사회복지학 개론은 평균 점수가 95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하셨든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라는 것 자체가요 정통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철학이나 의학이나 법학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각각의 정통 학문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용어들이 다 똑같다는 말이죠. 근데 이놈의 사회복지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심리 등등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하고 있고 경제 및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정치는 정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법에서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심리는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각각의 용어들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개념 파악도 안 되면서 이거 뭐지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본 이론을 2달 과정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2달 과정을 하면서 각 1주, 2주, 3주, 4주 그래서 총 8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한 주차가 끝나게 되면 우리 주무관님들이 오늘과 내일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쌓이고 하면 총 8주차에 대한 어떤 시험 문제나 그다음에 OX 문제 같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주무관님들의 실력이 조금씩 이제 향상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 사회복지학개론은 어떻게 목차가 이루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면요. 그게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파트 1 바로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라는 부분이고요.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에는 사회복지 정책론, 법제론, 행정론이라는 이 3가지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번 2024년도의 지방직에서는 이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부분에서 11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11문제 나왔다고요. 자,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각 개별 과목들로 본다면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8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법제에서 1문제 나왔습니다. 뭐 나왔습니까? 기초연금 나왔었어요. 그리고 행정에서 2문제 나왔습니다. 사회복지 행정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을 묻는 문제 1문제, 의사결정 기법을 묻는 문제 1문제 그래서 2문제가 나와서 총 11문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8문제가 나와서 출제 비중이 단독으로는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요번에도 그랬고 그래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1주에서 3주간 이 정책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만큼 출제 비중이 많다 보니까 바로 강의하는 내용들도 또 시간도 많이 이제 할애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인간행동과 사행령, 일병, 인행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그문트 플로이트에서부터 시작하고 에릭슨, 만두라, 칼 구스타프 융, 그다음에 등등등 여러 가지 아들러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각각의 어떤 이론들을 묻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많이 출제가 안 됩니다.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자, 요번에 한 문제 나왔던 게 뭐예요? 바로 사회 체계, 일반 체계에 대한 부분에서 한 문제가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왔는 부분들이 출제가 되었죠. 근데 그 과거에는요, 뭐가 나왔었냐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지그문트 플로이트의 정신분석이죠. 정신분석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디펜스 메커니즘, 뭐예요? 방어 기제. 방어 기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었단 말이죠.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은 안 나오거나 나오면 한 문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방어 기제였었어요.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요번에도 그렇고 바로 사회 체계, 일반 체계 이론과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 보시는데요. 자, 일반 체계 이론이 두 번 출제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일반 체계와 연관되는 것이 바로 혹시 블루펜 브루너라는 학자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블루펜 브루너. 생태 체계 이론, 미시 체계, 중간 체계, 거시 체계, 외 체계, 시간 체계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우시면 돼요. 그 부분 위주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사회복지 실천론입니다. 자, 이 실천론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영역들을 보게 되면 사례관리,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죠. 이 케이스 매니지먼트 사례관리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1950년대, 60년대 초반에 영국과 미국에서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신경 안정제를 개발하게 되었었어요. 그 전까지 중세 시대 때나 고대 시대 때 또는 근대 시대 때도 정신 질환자들은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 정신 질환자들이 보통 다 시설에 강제 수용되어 있거나 병원에 강제 입원했던 상황들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지역사회 보호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바로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신경 안정제를 개발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신경 안정제를 개발을 하면 이게 상품으로 시장에 나오려면 뭘 해야 됩니까?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임상 실험에 대한 대상이 바로 시설에 강제 수용되어 있거나 병원에 강제 입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먹이면서 실험을 해서 바로 1960년대 초반에 신경 안정제가 개발이 되었던 거예요. 막 날뛰다가 이 사람한테 약을 탁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막 날뛰다가 약 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요 정도면 안심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역 사회로 탈시설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탈시설화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지역 사회 안에서 나쁜 행동을 하거나 또는 지역 주민들에게 얼굴을 찌푸리는,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룹으로 묶어갖고 바로 감시를 하는 보호관찰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등장을 했던 거예요. 이 보호관찰이 아무래도 좀 감시, 통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사례관리라는 이쁜 이름으로 포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례관리는 바로 보호관찰인데요. 그럼 일반 클라이언트하고 사례관리의 대상의 클라이언트는 완전히 틀립니다. 일반 클라이언트는 욕구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역사회나 공공 또는 바로 비영리 조직에서 비공공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원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례 관리의 대상인 클라이언트 분들은 만성화되어 있고 장기화되어 있고 복합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이제 번아웃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지역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부분이 바로 사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것은 사례 관리가 되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과정론입니다. 과정론. 과정론이라는 것은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내가 사회복지 조직에 있는 사회복지사예요. 그 어떤 클라이언트 분이 오셨어요. 아, 어떻게 오셨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 예, 그럼 잠깐만 앉아 계세요. 혹시 뭐 커피나 뭐 차 한 잔 드릴까요? 예, 커피 한 잔만 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오셨는데요?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아, 제가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왔는데요. 이때 이제 사회복지사는 두 가지 갈림길에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그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욕구와 문제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사회복지 조직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와 맞고 있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되겠죠.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장애인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예요. 근데 장애인분이 오셔갖고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이나 이런 것들 한다 그러면 내가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조직인 장애인 복지관에서 제공해 주는 것과 서로 매칭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하죠. 그럼 저희가 그런 거 해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장애인 종합복지관인데 노인 어르신이 오셔갖고 나 기초연금 좀 제공 좀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우리 복지관에서 제공해 주는 것과 그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욕구하고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거죠. 미스매칭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준다니까,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접수 단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욕구와 문제가 우리 조직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바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가는 거고, 근데 선생님 어떡하시죠?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욕구가 저희 기관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관련된 기관에 의뢰를 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게 바로 접수 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접수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번째는 뭘 해야 되냐? 바로 자료 수집 단계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 우리 조직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의 욕구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면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자료 수집 단계인데, 자료 수집 단계는 뭐냐면 일명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자,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했고 이제 장애인분이 오셨다고 했어요. 그럼 장애인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직업재활이 필요하신지 한번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장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저는요 건강하게 태어나고요, 이만저만 해갖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교통사고로 해갖고 이제 사고가 났고요. 그래서 이제 양다리를 다 절단해갖고 지금 이렇게 돼서 이제 취업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데 취업 누가 시켜주겠어요? 그래서 취업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내가 좀 더 뭔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어떤 자격증을 부여받는 데든가 아니면 직업 교수를 받는 데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갖고 여기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자, 이거는 클라이언트가 생각하는 방향에서 전개해 나가는 것을 자료 수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과 함께 바로 면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죠. 자, 전문가는 뭘 기준으로 전문가라고 할까요?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인데 왜 뭘 기준으로 전문가라고 할까요? 경력? 지식? 지식? 또 뭐가 전문가일까요? 뭘 전문가라고 할까요? 의사를 전문가라고 하고 또 변호사를 전문가라고 다양한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럼 그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렇지, 자격증입니다. 국가가 인정해주는 자격증. 그걸 갖고 있으면 이에 어찌되었건에 그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도 자격증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통해서 매 눈으로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이런 방어 기제나 어떤 방어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서 이제 사정을 하는 거죠. 어세스먼트를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전개해 나가는 것은 자료 수집이고,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전개해 나가는 것을 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어세스먼트라고 하거든요. 그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바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 만약에 손을 물가까지는 끌고 올 수 있지만 소에게 강제적으로 물을 먹일 수 없는 것처럼 사회복지사가 모든 것을 다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클라이언트와의 협조적인 동맹관계가 맺어져야만 시너지 효과가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클라이언트가 난 싫어 거부해버리거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서비스나 욕구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전혀 담보할 수가 없는데,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함께 동맹관계, 건강한 동맹관계를 갖고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조적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거죠. 왜?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도움을 주니까, 협조를 해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개입이 되겠죠. 그럼 6개월에 대한 과정이 끝나게 되면 바로 평가와 종결을 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이 평가와 종결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놨지만 6개월 전에 4개월 만에 그 문제나 욕구가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6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놨는데 그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욕구나 문제들이 4개월 만에 해결이 됐어. 그럼 6개월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럴 때는 종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욕구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기간을 좀 더 연장을 해볼까요? 두 번째, 다른 기관에 의뢰해드릴까요? 세 번째, 이도저도 아니면 다 포기할까요?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최종 결정을 누가 해야 돼요? 인권이 중요합니다.
클라이언트가 결정해야 되겠죠. 본인이 연장을 하든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든 이 상태를 모든 걸 다 포기하든 모든 결정은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평가와 종결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걸 모두 우리는 과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론에 대한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번째는 바로 면접론입니다. 자, 면접론에서 뭐가 중요하냐? 면접 기술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혹시 뭐 공부하실 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천론에서 면접에서 재명명이라는 것도 있어요. 재보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합리화도 있고요. 명료화도 있고요. 환기도 있고요. 해석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우리는 면접 기술이라고 해요. 자, 재명명. 재명명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아원에 4살짜리 여자아이가 고아원에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아동 양육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고아원에 왔던 그 여자아이가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누구누구야, 왜 그래? 저 어디서 버려졌어요? 그때 사회복지사는 제 명명의 면접 기술을 씁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거기서 버려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발견되어서 이곳에 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상황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했던 부분을 바로 사회복지사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수정해서 표현해 주는 것을 재명명이라고 하는 거야. 재명명.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수정해 주는 것을 재명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보증이라는 용어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재보증은 뭐냐면 클라이언트들이 보통 이제 자신감이 많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신뢰를 표현해 주는 것을 바로 재명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첫 번째 우리 주무관님들한테 재명명을 썼죠. 우리 주무관님들은 이제 예비 주무관님들이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심어주고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자신감 그리고 꼭 할 수 있다는 어떤 신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주무관님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도 이것도 하나의 또 재보증이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심어주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명료와 해석, 환기 등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면접론에서 등장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관계론이라는 것이 있죠. 관계로 하면 바로 비어스텍의 7대 원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비어스텍의 7대 원칙. 비스텍, 비어스텍 7대 원칙.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비어스텍의 7대 원칙 할 때 보통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쯤 되는데 그때 되면 항상 비어스텍의 7대 원칙에 대해서 7가지를 다 쓰시오.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는데 모르세요. 대표적으로 개별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수용. 그리고 비밀을 지켜주는 비밀 보장, 그리고 통제된 정서의 관여, 의도적 감정 표현, 비신반적 태도 등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비어스텍의 7대 원칙인데요. 이 비어스텍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헨리 8세가 만든 종교가 있어요. 영국에서 국교회. 이 국교회가 명칭이 바뀌었죠. 성공회. 우리나라에도 성공회가 들어와 있잖아요. 성공회 대학교. 그 성공회 신부님이셨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또 이제 교인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교인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이렇게 들어주다 보니까 관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어서 이분이 박사학위로 사회복지를 공부했고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논문이 바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비어스텍의 7대 원칙이라는 것을 바로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바로 이게 우리 사회복지에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통합이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몇 문제? 4문제에서 5문제. 20문제 중에 4문제에서 5문제. 그러니까 정책론이 가장 많이 나와요. 6문제에서 8문제까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엔 8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는 4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하면 대표적인 것이 4가지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구성이. 자, 개인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법. 그리고 집단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법, 가족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법, 그리고 기록과 평가라는 형태들로 4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자, 요번에 국가직에서는 여기서 2문제가 나왔었죠. 국가직에서는 개인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법이 나왔었고 그 국가직에서 나왔던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법에는 2가지가 뭐였냐면 위기 개인 모델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죠. 위기 개인 모델만 2문제가. 하나는 사례 위주로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위기 개인 모델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이번에 지방직에서 뭐가 나왔었냐?
바로 집단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법에서 바로 토슬랜드하고 리바스는 바로 집단에 대한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과업 집단과 하나는 치료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그 치료 집단에는 뭐 치유 집단, 뭐 지지 집단, 바로 이제 다양한 자조 집단 등, 그리고 성장 집단, 사회화 집단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묻는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복지론, 지역사회 복지론도 한 문제 나옵니다. 안 나오면 빵, 나오면 한 문제, 많이 나오면 한 문제. 자, 요번에 지방직에서 출제가 되었던 것은 뭐냐? 자,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것은 뭐죠?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이에요. 자,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하면 1960년대 로스만이 제시했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이라는 것이죠. 자, 로스만은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을 처음 이제 등장시켰던 사람이고요. 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을 세 가지로 나눴죠. 하나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 하나는 사회 계획 모델, 또 하나는 사회 행동 모델이라고 해서 모델 A, 모델 B, 모델 C 모르겠어. 아무튼간 지역사회 개발 모델, 지역 사회 계획 모델, 사회 행동 모델이에요. 그러면 로스만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그 지역 사회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성향에 따라서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지역 사회가 갖고, 우리 주무관님은 어디 사세요? 양천구. 양천구에 어떤 지역 사회 문제가 있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왜? 저는 경기도 수원 살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겠죠. 근데 관심이 없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도 몰라.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긴 하겠지. 근데 내가 지역사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니까. 왜? 지역사회에 관심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나한테 굳이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내가 사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지역사회, 우리 주무관님들 살고 계시는 지역사회도 다양한 문제들이, 작은 문제, 큰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사회복지사가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힘을 키워주고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 더 환기를 해주게 되면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로. 자,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자, 사회복지사가 지역 주민들에게 관심이 없잖아요. 저도 관심 없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근데 지역사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지역사회라는 건 뭐냐면 한 번 이사를 가게 되면 그곳에 최소 10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요. 자주 옮기질 않는다는 거지. 이사라는 것이 2년 살고 저기 가고 2년 살고 여기 가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들어가는 비용이 공중으로 이제 날아가는 돈이 많죠. 복비 내야 되죠. 이사 비용 내야 되죠. 뭐 등록세, 취득세 내야죠. 이런 비용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거기에 정착이 되면 최소 10년 이상을 거주하는 곳이 바로 지역사회라는 거죠. 근데 지금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가 있어. 근데 지금 당장 뭔가 나한테 피해는 주지 않아. 근데 여기서 계속 이제 10년 이상 살 거니까 1년 뒤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또 어떤 문제가 더 확대가 되고, 또 5년 뒤에는, 또 10년 뒤에는 어떤 문제가 확대가 될지.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들이 될 수 있으니 지금 미연에 방지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목록화를 시켜주고, 목록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엄마? 응?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1년 뒤면요 이 문제가 이렇게 커져요. 그리고 3년 뒤에는요 이렇게 더 커지고요. 5년 지나면 이렇게 더 커지는데 이때는요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키는 거죠. 어머,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저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막 설레발을 치겠지.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공청회를 하려고 하니까요. 시간 되시면 그때 오시면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께 함께 토론을 해보는 거 어떨까요? 아, 좋아요. 그럼 이제 강제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민주적인 자발적인 참여를 위주로 해서 좀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모여 있으면 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토착 지도자를 발굴합니다. 그거는 사회복지사가 뽑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거기서 뽑는 거예요. 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 토착 지도를 발굴을 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 중심으로 이제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똑같은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항상 사회복지사를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민주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토착지도를 개발하고요. 그 사람 중심으로 이제 지역 주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이런 지역 주민들에게 역량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역량을 강화시켜주게 되면 일명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물고기를 낚아서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낚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에요. 자, 물고기를 낚아주게 되면 물고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물고기 달라고 또 사회복지사를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고기 낚는 방법,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없어도 언제든지 어느 때든 문제가 발생하면 물고기 낚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지역 주민들이 조직화시켜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에요. 두 번째, 사회 행동 모델, 사회 계획 모델이 있죠. 사회 계획 모델은 뭐냐면 이건 국책 사업.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지역 주민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뭐 영장이 강화되어 있어도 이거는 눈 하나 깜짝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변경이나 수정이 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국책 사업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김포에 살고 계신 분 계세요? 어디 사세요? 은평구. 양주? 요즘에 양주 문제가 좀 있나요? 양주시. 예. 양주가 되게 좋다고 그러던데. 교통편은 어때요? 괜찮아요? 안 좋은 편이에요. 예, 그것도 이제 지역사회 문제가 되겠죠. 자, 김포 골드라인 뭐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TV에서. 김포 주민들의 어떤 그 욕구하고 그다음에 그 김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캐파하고 그다음에 김포시에 있는 역하고 그다음에 그 차량 객수하고 그 네 칸밖에 없어요. 김포 골드라인에 네 칸밖에 없다고 지하철이. 칸수가. 근데 인원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바로 김포 골드라인에서 압사 사고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지 않고 관심도 없는 거야. 그 김포 시민들, 김포 골드라인만 이용하는 사람들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 때는요, 바로 소방 공무원들이 와갖고 거기서 구조대원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다니까. 혹시 압사 사고 날까봐.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합니까? 외부 전문가가 들어서 그 서울시대 그 도시 계획관가요? 거기 교수님이 와갖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이용자의 수와 그다음에 객차에 대한 공간과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비좁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갖고 바로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에다가 이제 어플라이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벤치마킹을 해갖고 이제 방송국이나 이제 신문사에서도 막 대거 특비를 하면서 이제 주민들에게 김포에 살고 있지 않은 저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무관님들도 혹 TV 같은 데서 뉴스에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회 계획 모델인 거예요. 이거는 지역 주민들이 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가 들어와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그걸 어플라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야만 그게 움직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그 객차량을 더 늘리고 그다음에 이 자체가 바로 내량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그 지하철역의 그 플랫폼이라는 곳이 4칸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객차량을 6칸이든 10칸이든 늘리면 지하철 역사가 4칸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 사람이 탑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8칸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 4칸부터 태우고 조금 이동했다가 나머지 6, 7, 8칸 또 태우고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그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완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들어갔던 것이 바로 사회 계획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 행동 모델. 지역사회 안에는요 여러 취약계층분들도 많이 살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도 많이 살고 있고요 소외계층들도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이 침해당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부분들을 대중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권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대중행동을 하는 것이 사회행동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은요 크게 이제 세 학자가 있거든요. 하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스만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 그리고 웰과 갬블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 그리고 로버트하고 테일러가 제시했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이 있는데 다행히도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요. 우리 사회복지학 개론에서는 로스만만 나옵니다. 로스만. 그러니까 로스만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 부분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민간 사회복지 실천 체계, 바로 사회복지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한 부분이 세 가지 기능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그리고 지역 조직화 기능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조사론은요 크게 이제 네 가지 형태가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서는 한 두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바로 측정 또는 척도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척도,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척도에 대한 부분이 종종 출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이 바로 신뢰도하고 타당도예요.
자, 신뢰도는 뭐로 우리가 일명 다른 말로는 일관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타당도를 다른 말로는 정확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는 일관된 행동들이나 일관된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사랑이 꽃피고 그다음 우정이 싹 트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관계 속에서는 신뢰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연구에서는요, 타당도, 정확하게 결과값이 나왔는지라는 측정값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당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서 신뢰도도 중요하지만 타당도를 더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신뢰도하고 타당도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번째, 이 타당도는 두 가지로 또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내적 타당도가 있고 또 하나는 외적 타당도가 있어요. 내적 타당도는 뭐냐면 인과관계를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 것을 바로 내적 타당도라고 하는 거고,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 정도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얼만큼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지. 자, 전체 모집단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별도로 일반화를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크다 보니까, 모집단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중에 일부의 샘플만을 뽑아갖고 하는 표본 조사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표본 조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진짜 모집단에 있는 결과값하고 거의 비슷해야만 일반화를 시킬 수 있고 표본에 대한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표집입니다. 표집이라는 것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단, 자, 이 모집단이 있는데 이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하면 이것을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해요. 전수조사. 근데 모집단이 10,000명 정도가 있어요. 자, 10,000명을 조사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표본만을 뽑아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표본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을 바로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표본조사를 하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표본을 잘 뽑아야 되겠죠. 이 잘 뽑는 방법을 바로 표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집. 자, 표집을 잘해야 표본이 나오는 거고 그 표본에 대한 결과값을 가지고 모집단의 결과하고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너무 한 귀퉁이에 있는 사람들만 뽑거나 너무 엉뚱한 사람들만 뽑게 되면 그 표본 조사에 대한 결과치가 왜곡될 수가 있고 왜곡되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표집을 잘 해야 되는데 이 표집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확률 표집 방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확률 표집 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확률 표집 방법하고 비확률 표집 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무작위로 하느냐 자기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무작위로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임의적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머니 안에 있는 공을 그냥 내가 뽑는 거죠. 자, 이건 내가 빨간색 공, 노란색 공, 파란색 공을 내가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이걸 무작위 할당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확률 표집 방법은 자기적으로 이 주머니 안에 있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공이 있으면 나 노란색 공만 뽑을래. 그럼 그냥 그것만 뽑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것을 자기적인 할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비확률 표집 방법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또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확률 표집 방법, 그리고 비확률 표집 방법.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제 질적 조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기본적으로는요, 바로 이제 양적 조사 위주로 많이 하는데 양적 조사하면 이제 실험 설계하고 단일 사례 연구 설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험 설계하면 우리는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문이에요. 기초과학이 아니라고요. 기초과학은 실험실 설계도 할 수가 있어요. 실험실 설계는 뭐냐면 무균 상태에서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바로 독립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종속 변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제3의 변수를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험 변수죠. 무균 상태를 만들어 버리니까. 근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균 상태로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인권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사회과학은 그래서 바로 진짜 실험 설계가 아니라 유사 실험 설계 위주로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월수금 하루에 2시간씩 오셔갖고 서비스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제3의 변수, 외생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월수금 2시간씩 가서 알코올 잠도 치료 프로그램을 해요. 지난주에 어떻게 잘 버티시고 잘 참으셨습니까? 술 안 드셨어요? 안 먹었는데요. 진짜 안 드셨어요? 예, 안 먹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다 끝나고 예, 다음 주에 뵐게요. 그리고 다 갔는데 바로 나가자마자 편의점에서 식당에서 술. 엄청나게 주변에 술들이 많잖아요. 통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실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값이 왜곡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사회복지 조사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다.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사회 서비스라는 부분입니다. 자, 사회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요 세 가지 영역이에요.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그런데 아동복지에서 출제되는 영역이 따로 있고요. 장애인복지에서 출제되는 영역이 따로 있고요. 노인복지에서 출제되는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자, 아동복지에서는요. 아동복지에서는 아동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엔에서 아동권리 협약이라는 걸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권리 협약에 대한 부분이 네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요. 기본권. 그러니까 여보 발생 이렇게 외우는 거거든요. 예, 여 참여권, 보호권, 발달권, 생존권. 그래요. 여보 발생 이렇게 외워요. 그게 요번에도 출제가 되었죠. 국가직에서. 자, 두 번째 아동복지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아동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학자별로 모델을 제시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카두신이 제시했던 아동복지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 보충적 서비스, 보완적 서비스라고 하죠. 그리고 또 대리적, 보충적, 그리고 지지적 또는 지원적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또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커만은요.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이라는 표현을 썼던 부분들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카두신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동복지법이에요. 자, 아동복지법 하면 요번에 국가직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아동복지 시설을 묻는 문제가 처음 등장했어요. 아동복지 시설. 아까 뭐 고아원을 우리는 아동 양육 시설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나 지역 아동센터. 혹시 어디서 실습하셨어요? 아직 안 하셔서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시군요. 네. 어디서 실습하셨어요? 주간보호센터. 그쪽 어디서 하셨어요? 네, 또 내가 또 장애인 쪽에 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장애인 그렇죠. 예, 저도 장애인. 저는요, 우리 주무관님들은 뭐 실습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저 때는요 실습을 2번이나 했었어야 돼요. 지금 한 번만 하시잖아요. 저는 지금 2번 했었어요. 학기 중에 한 번, 그다음에 또 방학 중에 한 번. 정말 힘들었었어요. 한 곳은 장애인 아동 시설인데, 버려진 아동들. 그런 아동들은 이제 보통 이제 한 달, 2달 만에 이제 죽는 아동들, 그런 아동들이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거든요. 경기도 광주에. 그래서 그곳에서 거기서는 이제 방학 동안에 한 달 동안 내내.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때만 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갖고.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했었어요. 먹고 자고. 출퇴근이 아니라.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동복지에 대한 부분에서 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2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 자, 보호대상 아동이 있고 지원대상 아동이 있어요. 보호대상 아동은 뭐라고 하냐면, 아동복지법에선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부터 이탈되거나 아동이, 또는 보호자가 있지만 보호자가 양육할 능력이 없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대상 아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동들은 어디 갑니까? 시설에 가거나 가정의탁에 가거나 입양을 보내거나 이런 아동들이 보호대상 아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원대상 아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원대상 아동은 원 가정을, 즉 주 양육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원 가정에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로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공식 비공식적인 자원을 연결시켜주면서 바로 좀 더 돌봄과 그다음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지원대상 아동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에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념, 정상화가 뭐냐,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회 통합이 뭐냐, 장애인 복지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2번째는 모델입니다. 개인적인 모델이 있고 사회적인 모델이 있는데 그 부분을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에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인복지 시설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시설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의료복지 시설, 노인 의료복지 시설, 노인 주거복지 시설, 노인 여가복지 시설, 재가 노인복지 시설. 자, 이런 부분들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청소년복지에서는요, 청소년 복지지원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뭐냐면,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법이 바로 청소년 복지지원법이거든요.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면 아이가 가출을 하거나 학생이 가출하거나 또는 학교를 자퇴를 하거나 또는 학교 폭력이나 또는 청소년의 어떤 그 비행을 저지르는 그런 청소년들을 바로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그런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부분들이 바로 다루고 있는 게 청소년 복지지원법이고요. 이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 뭘 출제가 되느냐? 청소년 복지 시설. 여기도 청소년 복지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아동복지 시설, 노인에서도 노인복지 시설, 청소년도 청소년 복지 시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분야별 사회복지. 자, 요번에 지방직에서는요. 분야별 사회복지에서 뭐가 출제가 되었었냐면 바로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4년 내내 출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정신건강복지입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 그래서 요번에 국가직에서는 정신건강사회복지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입원에 대한 유형을 묻는 문제가 국가직에서 나왔었고요. 요번에 지방직에서는 바로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되었는데, 자, 내용 자체는 되게 쉬웠었어요. 자, 질병에 대해서 처방을 하는 거. 자, 처방은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하는 거죠. 예. 근데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부분이 나와서 뭐 정답을 찾는 데는 되게 쉽게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더라.